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서치와 현대의 도예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지혜입니다. 아, 그, 일단 제가 마지막 발전자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준비해오는 거를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읽기 전에 제가 잠시 뭐를 같이 볼 게 있는데, 이거 혹시 제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만난 기적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같은 이름의 같은 나이에 송현철이라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환경에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한 날 같은 장소는 아니고 한 날 한시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송현철 A는 워낙 죽을 운명이었고 송현철 B는 경미한 사고로 부상만 잠깐 당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눌한 잘생긴 남자 천사의 실수로 그 운명이 뒤바뀌어서 송현철 B가 죽게 됩니다. 근데 천사가 그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다시 되돌리려고 송현철 B의 영혼을 데리고 왔는데 송현철 B의 몸은 이미 화장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송현철 A의 몸에 송현철 B의 정신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각자 사실 결혼도 해서 와이프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A고 정신은 B라서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가족들도 주위 사람들은 다 그 상황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 남자는 계속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 너무 궁금합니다. 게다가 더 요즘 재밌는 것은 그 몸이 기억하는 그런 게 있어서인지 그 정신은 A인데 가끔 B인데 A의 기억도 자꾸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발표하는 리서치와 현대도예라는 주제지만 이 내용을 송현철 A의 몸과 송현철 B의 정신이라는 한 사람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제 발표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시각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예술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지적이며 수행적인 과정 자체가 독립된 연구의 형태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리서치라는 용어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예전에는 이분법적 구분으로 이론과 실천 그렇게 나뉘어졌던 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가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가들은 어떠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또 도예 분야에서는 어떠한 방식의 리서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틱 리서치 해서 예술에서의 리서치에 관한 논의는 지난 10년, 20년간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한 용어로 통일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리서치와 예술의 관계가 여전히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티스틱 리서치가 예술대학의 테두리 내에서 지식 생산의 방식으로 규정된 제도적인 기원인지 비판적 담론 생산의 실천이지 하는 대립적인 입장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그 대립적인 입장에는 아마 예술가 리서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요. 그 배경 하나는 70년대 이후 후기구조주의와 비판이론, 페미니즘 등의 영향으로 예술이 이론화될 수 있다는 생각과 상호학제적 연구에 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제작 위주의 예술에서 생각하고 이론을 활용하여 비평적 사고를 강조하는 예술로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제도적 배경으로는 9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한 영국의 고등교육 개혁 정책과 또 이 영국의 정책에 뒤따라서 유럽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고와 재구성을 위한 회의의 결과로 체결된 볼로냐 협약이 있습니다. 즉 볼로냐 협약은 유럽이 아마 유럽 공동체로 되면서 각 학교마다 그 고등교육 개정에 의해서 그 박사 과정들을 만들고 그게 유럽의 각 나라가 같이 그 과정을 통용할 수 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어떠한 하나의 단일한 그 박사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로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으로 시각미술에서의 박사학위 과정 개설 증가와 연구비 수주 등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시각미술에서 리서치가 성행하게 되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성립 배경이 어찌되었건 간에 아티스틱 리서치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카셀 도큐멘타는 Doing Research라는 제목으로 작가들의 리서치를 주제로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아티스틱 리서치가 점점 더 담론적 중요성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출판물과 학술회의 결과로 제작된 간행물 수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여기 지금 있는 책들은 그 2018년이 시작된 지 5달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5개월 안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2010년 이후에 지난 8년간 출간된 책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아티스틱 리서치에 관한 활발한 논쟁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술 제작 행위를 하나의 연구 행위로 바라보는 관점은 미술이 단지 개인의 감정이나 기술적 숙련을 드러내는 영역이 더 이상 아니라 미술 작품의 제작 행위를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탐구하고 지식과 이해를 고양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지식 생산의 방식으로서의 예술적 실천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행돼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수렴될 것입니다. 그 네덜란드 리서치,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네덜란드의 어느 대학에 리서치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에 리서치 학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행크 보그도르프라는 그 교수며 연구자가 예술에서의 연구가 갖추어야 될 요건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연구 문제와 질문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선임 연구의 맥락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밝혀야 하며, 세 번째, 연구 문제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법론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네 번째, 연구 과정이 적절히 기록되고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리서치의 결과를 얻게 되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연구의 방법론이 적절해야 되며 연구 결과의 발표 형태라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연구로서의 미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리서치란 단순히 자신이 다룰 주제와 관련해서 미술 작품을 검토하거나 주제에 대한 자료조사 정도가 아니라 어떤 특정 이론을 형성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적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티스틱 리서치는 어떤 개인적인 관심사를 넘어서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인문학적,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이슈들을 탐구하는 상호학제적 연구가 될 수도 있겠고, 작품의 제작 과정이나 물질에 대한 탐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 원리로는 환원될 수 없지만 사물이나 물질을 아까 김효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접 몸으로 다룸으로써 배우게 되는, 즉 실제 경험 속에서 축적되는 암묵적인 지식을 명시적인 지식으로 번역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연구 문제가 특정한 예술적 실천을 연구 방법으로 했을 때 적절히 답할 수 있는 방법론이어야 할 것입니다. 즉 어떤 연구 방법을 취했을 때 그 방법론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연구 결과의 발표는 단지 결과물만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게 텍스트가 됐건 뭐가 됐건 그 텍스트와 시각 작품 혹은 무엇이 됐건 간에 양자 간에 단순히 설명적이지도 해석적이도 아닌 새로운 역동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도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리서치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는 다른 어떤 형태의 예술보다도 도예 분야가 아티스틱 리서치에 매우 적합한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티스틱 리서치는 상호 학제적인 성격을 띠거나 수행적 측면이 강조될 수 있는데, 도자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매우 적절한 분야이자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몇몇 논문에서 도예의 특성을 사이 영역이라는 것으로 제가 정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사이 영역으로서의 도예란 예술, 공예, 디자인 등의 경계에 서 있는 분야로 도예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범주를 해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체로서의 도예와 개념으로서의 도예에 더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매체로서의 도예는 재료에 기반한 것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점토의 내재적 물질성이나 가속성, 무슨 비언어적인 감각적인 특성, 수행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탐구가 가능합니다. 또 개념적으로 도예를 바라보는 것은, 개념으로서의 도예는 매체의 개념에 기반한 작업을 지향하는 것인데 매체 자체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도자 매체가 지닌 역사성이나 혹은 그 매체를 둘러싼 담론 등을 개념으로 사용하자는 것인데, 도자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매체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풍부한 문화적 어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매체의 물질성과 매체를 둘러싼 담론을 아티스틱 리서치의 주제와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현대도의 작업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많은 작가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세 작가의 작품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너무 유명한 그 주디 시카고의 디너 파티고요. 또 한 작품은, 또 이 작품도 그 세계도제 비엔날레 2015년에 대상을 받아서 유명하게 된 닐 브라운스워드의 작업이고, 또 세 번째는 또 영국 작가인데 키스 해리슨이라는 사람의 작업입니다. 이 세 사람의 작업을 살펴보는 이유는, 많은 아티스틱 리서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한 10년 넘게 중장기 프로젝트로서 한 주제에 천착해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너무나 유명한 디너 파티인데요. 디너 파티를 먼저, 사실 현대 도예 작품도 아니고 너무나 유명한 작업인데 왜 이거를 선택했느냐 했을 때, 이 디너 파티를 선택한 이유는 아티스틱 리서치로서의 예술 실행이 학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의가 마치 그 옛날에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즘 미술의 초기 상태와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학문이 무슨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이냐고 하는 많은 의문과 논쟁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분과 학문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한 페미니즘은 아까 송현철의 비유와 같이 실행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이론의 초점을 학문적으로 두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아티스틱 리서치, 도자가 추구할 수 있는 아티스틱 리서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디 시카고의 디너 파티는 지금은 그 페미니즘 미술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인정을 널리 받고 있지만, 그 초기에는 외설적이고 무슨 여성성을 오직 생물학적으로만 규정한다는 그런 비판에서 거센 논쟁을, 그러니까 여성계 안팎으로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킨 작품입니다. 지금은 그 2007 여러 곳을, 그러니까 소장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2007년에 브루클린 미술관에 소장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에 감춰진 여성 인물을 39명을 발굴을 해서 여성의 업적을 기리는 작품이죠. 그래서 여성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고 여성에게 그 잃어버린 자리를 내어주자는 것입니다. 주디 시카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그 최후의 만찬과 디너 파티가 무슨 상관이 있으냐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과 12제자가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디 시카고는 거기서 뭐 종교적인 의미 그런 걸 본 것보다,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이 디너 자리를 준비한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화면 밖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여성이 보이지 않는 노동이나 여성이 인정되지 않는 노동, 또 보이지 않는 여성의 상황들을 암시를 한다고 생각해서 디너 파티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본 구성이 엄청 큰 거의 15m에 달하는 한 변의 길이의 정삼각형의 그 특별히 제작된 식기와 자수를 수놓은 테이블 장식들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변은 선사시대부터 로마 제국 시기까지의 역사적이고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은 중세부터 종교개혁 시기까지의 여성들이고요. 세 번째 변에는 미국 독립부터 여성해방운동기까지 각 변에 13명씩 총 39명의 여성들을 리서치하고 제작했습니다. 그 브루클린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브루클린 뮤지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주디 시카고가 디너 파티를 위해서 한 그 지난한 그 리서치 과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헤리티지 플로어라고 알려진 바닥 타일에는 999명의 여성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요. 그 기준은 세 가지로 그 999명이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회에 가치 있는 공헌을 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의 조건을 얼마나 향상시켰는가, 그리고 그녀의 작업이나 생애가 여성의 역사의 중요성이 있는가, 여성에게 충분한 롤모델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기준으로 해서 그 각 자리에 세팅된 사람과의 지역적, 시대적, 분과학문적인 그런 인접한 사람으로 그 선택을 해서 990명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여신, 원시 여신인데요. 생명의 원천과 우주 창조자로서의 여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접시는 살덩어리와 암석과 유사하게 제작을 하였고, 여성의 몸과 마더얼스로서의 여성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된 러너는 여성에 의해 만들어진 의복을 상징을 하죠. 이것은 구석기 시대 여성이 담당했던 노동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방사선 모양의 코일 모양이 있는데, 이 코일 형태는 그 당시 구석기 시대 여성의 노동인 도자기와 바스켓을 만드는 여성의 일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또 보여드릴 예는 에밀리 디킨슨의 접시 자리인데요. 겹겹이 쌓인 핑크레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킨슨이 살았던 빅토리아 시대를 상징을 한다고 하죠. 접시 중심은 굉장히 견고하게 보이는데 주위에 하늘하늘한 레이스 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층에 의해서 마치 이렇게 목을 꽉 재듯이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 접시가 상징하는 바는 에밀리의 은둔적이고 내향적인 성격,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시를 통해서 드러냈던 어떤 역동성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주름 장식이 달린 층은 레이스 드레이핑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레이스 드레이핑은 도자기 인형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레이스나 자수 모두 당시 여성을 위한 가장 적절한 오락이라고 여겨졌던 고정관념적인 여성적 활동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리서치 작업들이고요. 이렇게 시편들입니다. 도자기를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어서 엄청나게 많은 실질적인 실험을 필요를 했다고 합니다. 디너 파티는 리서치에 기반해서 전통적인 예술 개념을 확장시킨 중요한 예로서 전혀 자료가 없었던 아카이브에 대한 리서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잃어버린 역사를 교정하는 것은 70년대 페미니즘에서 주요 전략이었고, 여성 미술가들은 여성 삶에 감추어졌던 측면과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오늘 더 아티스틱 리서치로서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그런 여성을 리서치한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온 여성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여성성의 문제를 첨예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공예와 예술의 간극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류 미술사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여성의 존재와 순수미술과의 차별화된 저급 미술로서의 공예의 위상은 각각 타자로서 자기매김되어 왔고, 디너 파티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한 작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너 파티를 통한 이러한 접근은 여성 미학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 작업은 닐 브라운스워드 작업인데요. 닐 브라운스워드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스톡앤프렌트 지역 스탠퍼드샤 도자기 산업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영국 도자 산업을 이끈 곳이었지만 지금은 후기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자 산업이 쇠퇴하게 되고 공장들은 폐쇄되고, 그러면서 산업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당연히 노동자들도 실직을 하게 되고 동무들도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운스는 여기서 산업이 결국은 쇠퇴한 산업이 산업 하나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구성된 사회적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시리즈의 작업인데요. 아마 2015년에 전시됐던 작업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자 파편과 영상 작업이 있는데요. 도자 파편은 그 지역의 집이나 공원이나 공장 부지에서 매립되어 있는 그 파편을 유물을 케어내듯이 발굴을 해서 마치 유물과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이는 물레에서 나온 자투리나 무슨 불량품으로 취급된 그런 도자기들, 그리고 가마의 어떤 한 부분이었던 지주, 내화갑, 그런 것들일 텐데요. 그거는 그 지역의 도자 산업이 남기고 간 파편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마치 고고학 발굴에서 나온 도자 파편을 분류해 놓은 것처럼 연출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역사와 도자 산업의 관계를 다루면서, 또 전시 방식으로는 고고학과 유물 발견이라는 도자 분야에서 아주 오래된 그런 맥락을 차용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상영된 영상인데요. 2개의 필름입니다. 하나는 도자기 공장을 철거하는
장면이고요. 그것을 자신이 몰래 찍었다고 합니다. 그걸 촬영한 거고, 또 하나는 그 옛날에 웨지우드 공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도자기 한 점을 만들어내는데 여러 기법을 보유한 여러 장인들의 손이 거쳐서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는 한때 성행했던 도자 산업과 지금은 또 그 쇠퇴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국보라는 제목의 작업이고 2015년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업이죠. 이 작업 역시 그 지역의 도자 산업의 쇠퇴를 다룬 건데요. 스포드 공장이라는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은 230년 넘게 오래 운영된 하웨 전사와 파인 본차이나로 도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공장이었지만 2008년에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브라운스워드는 스포드에서 근무했던 어떤 한 화공에게 공장에서 발굴한 접시 뒷면을 그려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문양은 과거의 접시처럼 아름다운 문양이 아니라 공장의 철거 과정을 찍은 지금의 풍경입니다. 그러므로 접시 뒷면은 말 그대로 그 이야기의 이면, 즉 새로운 산업의 자리를 내어준 쇠퇴한 산업과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아픔, 실직한 장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또 국보라는 제목은 그 무형문화재 같은 그런 무형의 문화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장인들에게 우리가 지어주는 이름이 될 수 있는데, 영국에는 이러한 전통이 이러한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무형문화재라는 그런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에게 어떤 지위를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이 산업이 쇠퇴하면서 거의 할 일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는 본인들이 굉장히 자신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무슨 테크닉이나 무형의 기술, 암묵적 지식,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더 이상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작업 팩토리인데요. 이것도 경기 비엔날레에 왔었는데, 팩토리는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남겨진 장소, 기능, 사람, 물질을 조망하는 수행적인 설치 작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자 산업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수작업은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수가 되는데, 이제 거의 전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지식은 사라질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운스워드는 이러한 상황을 작품으로 제작을 한 거고요. 이 분은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십 년간 경력을 쌓아온 꽃 만드는 꽃공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15살부터 한 50년 동안 공장에서 꽃을 만드는 숙련공이었는데, 이제 도자 산업이 쇠락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꽃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장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지식은 전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이 여성분은 전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꽃을 만들고 폐기하는 행위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관객이 볼 수 있는 것은 도자기의 꽃을 만드는 섬세한 제작 행위를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버리는 무작위한 폐기의 결과 이렇게 쓰레기 같은 추정물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지금은 폐허가 된 도자 산업에서 남겨지고 버려진 그런 장인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영국 도자 산업의 역사적 중심지인